일본의 장소나 길 위주가 있는데 이게 왜 뜨게 됐냐면 일본이 계속 땅값이 비싸지게 되니까 조그만한 집으로 이사를 하기 시작해요. 자꾸 유닛되고 유닛화된 그런 집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자기들이 막상 사는데 굉장히 조그마한 공간에서 살게 돼요. 그러면 자기가 집에 있고 싶겠어요? 안 있고 싶겠어요? 안 있고 싶겠죠.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됐을 때, 한 번 나오게 됐을 때 그 길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걸 찾게 되는 거예요. 여기 가면 카페, 여기 가면은 뭐 음식점, 여기 가면 기념품샵, 여기 가면은 공원, 이런 식으로 자신이 있는 공간들이 어떤 땅값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서 점점 작은 공간이 생기게 되고 도시가 개발되면 될수록 그런 경제적 기여층이 아닌 이상에서야 자기의 공간은 계속 좁아지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소득은 똑같은데 땅값은 계속 올라가는, 찍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변환하고 유튜브에 올리고 사이버 강의실에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대면 수업 아닐 때 교수님들 진짜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처음에 찍을 때는. 이제는 조금 NG가 나도 이렇게 갔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조금만 NG가 나도 이거 편집하고 다시 올리고 다시 찍고 그 여러 가지 것들의 이제 자료들을 다 묶어서 이렇게 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저번 주에 저도 첫 대면 수업, 저번 주죠? 하면서 그날 조금 사실 힘들었거든요. 오랜만에 대면 수업 하니까. 근데 역시나 대면 수업이 훨씬 저의 입장에서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저의 입장에서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죠. 너무 좋아요 지금 하는데 할 말도 너무 많고. 자, 이번 챕터는 장소 마케팅과 장소 브랜딩까지 왔어요. 굉장히 많이 왔어요. 이게 이제 기존에까지는 이론에서의 있는 여러 가지 흐름이나 체계를 만약에 봤다고 하면 이제는 장소 브랜딩까지 온 거예요. 장소 브랜딩. 자, 이제는 도시가 아까 전에 말했던 게 다 정리가 되죠. 생산 장소에서 소비 장소로 변했어요. 예전에는 재화나 제품을 생산하고 어떤 것들을 계속 생산했다면 이제는 도시에서 쓰는 거야. 우리가 관광에 와서 쓰고 입장권을 구매를 하고 호텔에서 자고 밥을 먹고 이런 생산 장소에서 소비 장소로의 전환이 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생 사업에서도 보면 신주류의 전문직 고소득층이 포스트 모던식의 소비를 주도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게 고소득층들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이제는 집에서 뭘 많이 만들어 먹지 않아요. 특히 우리 가까운 마린시티에서도 보면요, 거기에서 집에서 만들어 먹는 사람들도 많긴 하지만 대부분이 마린시티에는 마린시티 어딘지 알죠 여러분? 해운대. 거기에 초기의 상권들이 어떤 상권들이 들어왔냐면 1층에 거의다가 파스타, 스테이크 이런 고가의 음식점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한 번 먹을 때 기본 1인당 35,000원 이상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만 다 포진되어 있고, 많게는 1인당 15만원, 20만원까지 하는 그런 고급 상품만 들어있었거든요. 처음에 그게 조그맣게 이렇게 소비를 하는 그 포스트 모던 시기에 이제 고소득층이 소비를 하다가요, 조금 더 이제 중산층들에서 고소득층으로 넘어오는 그 인구들이 유입되게 되면서 그런 상권들은 사실 좀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는 한 끼 먹을 때 그래도 비싸게 사죠. 12,000원, 3,000원, 15,000원. 여기 있는 상권들이 지금 대부분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그들이 이제는 살면서 안에서 많이 만들어 먹는 것보다는 그냥 하루에 3끼를 모두 밖에서 해결하는 거죠. 외국이랑은 달라요. 외국은 특히 유럽 쪽에서에 있는 런던도 마찬가지고 파리도 외국의 손님이 오잖아요. 외국에서 이렇게 귀한 손님이 오시면 절대로 밖에서 밥을 먹이지 않아요. 집으로 초대해서 밥을 먹여요. 집으로 초대해서 밥을 먹이고 자신이 직접 만든 요리를 가지고 뭘 먹이고 대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티세트가 다 굉장히 고급인 거고요. 그리고 접시들이 다 고급인 거고, 거기에 있는 식탁이나 테이블, 이 모든 게 앤틱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들이에요. 대대손손 물려받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집 인테리어 자체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왜냐면 은적실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은적실의 개념이 지금 거실의 개념으로 거의 없어졌죠. 그런 은적실이 말 그대로 손님을 대접하고 밥을 먹이고 할 수 있는
쪽이에요. 음식 문화가 파리 쪽에서 그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리고 소수에 있는 레스토랑들이 거의다가 미슐랭이고 또 그렇게 맛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음식 문화 자체가 외식 문화가 그렇게 발전되어 있는 곳에서 개개인 집마다 다 레시피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자기만의 스타일을. 그러니까 그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한 외부에 있는 레스토랑들은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런 것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고소득층이 포스트 모던 시기에 소비를 주도하게 되면서 도시가 이제는 생산 장소에서 소비 도시로 되게 되었다. 그리고 소비 요새 간의 경쟁 시대 돌입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의식뿐 아니라 도시 이미지 재구축과 새로운 이미지 메이킹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거는 아까 전에 한 내용이고, 그리고 대형 장소 개발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업들이 많이 낀다고 아까 전에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런 수변 공간이나 아니면 소비 장소가 선정되는 경우 대부분도 우수한 도심 주변에 있습니다. 수변 공간은 뭐냐 그러면 도시에는 제일 좋은 도시라고 말하면 사실 중간에 수로가 있는 도시가 좋거든요. 도시가 육지에 있지만 수로가 있는 도시가 가장 발달되어 있는 도시예요. 왜냐하면 수로는 교통체증이 있다 없다?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명 대부분도 강 유역 부분에서 다 발달했어요. 강 유역에서, 왜냐면 강에 항상 먹을 게 있잖아요. 맞죠? 물이 꼭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물이 가까이 있는 곳에 항상 살게 됐어요. 지금은 바다에 가까이 있는 사는 곳도 있지만 지금도 아직 해외에서는 강 주변에 사는 사람이나 그리고 산을 끼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부유층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변 공간 등이 소비 장소가 선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소득층이 있는 거죠. 도시 개발하고 마케팅에는요 몇 가지 툴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도시를 재생시키는 재생개발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던 공업화 시대에 있던 공장들을 재생시켜서 낙후된 곳을 다시 리브랜딩하는 개념이 있고요. 아니면 아예 없는 곳에 무지한 땅에 새로운 개발을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투자 개발이 있어요. 그러면 부산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부산은 만약에 도시 브랜딩을 한다면, 다시 계획을 개발을 한다면 어떤 걸로? 자, 우리 부산에는 몇 개 지역이 있죠? 강서 지역. 저번 시간에 강서 지역에 있었던 친구 있었던 것 같은데. 안 왔구나. 강서 지역이 아직 미개발된 곳이 많아요. 그리고 해운대나 이쪽에서는 이미 개발된 곳도 많고, 아직 미개발된 곳은 기장적인 미개발도 되어 있는 쪽도 굉장히 많고, 녹지로 묶여있는,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곳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탈근대 속의 도시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재브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도시 재생으로 접근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신개발로 접근을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리브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재해석을 하기 좋냐면요, 그 지역에 속한 문화유산들 있죠. 최근에 봐서 제가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 공장에 갔는데 공장 박물관 자체가 그 도시의 문화유산으로 꽉꽉 채운 안동이 최고였어요. 안동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아지만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 안동에서 공장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공장에 안동에 여러 가지, 안동에서 발굴되었던 토기, 여러 가지 것들에 있는 문화유산들이 그 공장 안에 다 전시가 돼 있었어요. 박물관 그대로 그 연기를 뿜던 공장들이 전부 다 재생 사업으로 인해서 안에 문화유산이 들어가면서 멋진 박물관이 되버린 거죠. 거기 안에 별거 필요 없이 카페를 만들 때도, 그 공간을 만들 때도 그냥 테이블 몇 개만 놓고 진짜 카페 그대로 그것들을 사용하는 거 보면서 도시 재생의 문화를 느끼게 됐을 때는 굉장히 멋있게 된 거죠. 또 이제 브랜딩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근데 포항 쪽 살던 원래 친구가 여기 집 있죠? 맞죠? 포항에서는 그 당시 포항 쪽에서 되게 공장이 많았거든요. 포항 제철도 있었고 그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당시에 학생이 아이디어 낸 건 뭐냐면, 거기에 디지털 파사드를 써서, 공장이 회색 개념이잖아요. 그 회색 개념에 밤에는 그 공장이 어둡고 연기가 나고 무섭기 때문에 거기에 미디어 파사드를 써서
공장의 굴뚝이나 안에 있던 공장 색깔을 다채롭게 해서 마치 그림처럼 보이게 하자는 그런 미디어 파사드 의견도 있었어요. 그걸 오히려 공장을 관광 자원화로 만들자라고 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서개발 사업 시에는 다양한 자산을 검토해서 지역의 역사나 문화나 아니면 전통 자산을 토대로 장소를 재이미지하는 것이 굉장히 재생 사업에서는 유리하다. 아까 전에 말했던 도시계획 방식의 전환이라고 해서 아까 전에 하향식이랑 상향식을 했죠. 그 하향식 방식은 런던의 레니언과 파리의 그랑 프로제, 이거는 이제 자료를 또 공유할게요. 여기는 하향식으로 돼서 정부가 주도해서 그냥 개발을 하고 기업들이 들어와서 개발을 또 하고 주민들이 와서 어떻게 해라 라는 식이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어요. 굉장히 큰 개발, 특히 뭔가 많이 건축을 하고 뭔가 세워야 돼.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하향식을 하기도 합니다. 정부 주도로. 하지만 대부분은 요즘에는 도시개발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상향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다시 리브랜딩을 하는 경우가 많죠. 이게 왜 여기에서 하향식이 상향식이 중요하냐면 지역 주민 방식으로도 있지만 여기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도시 재생이냐 도시 개발이냐. 자, 도시 재생에는 누구 의견이 많이 들어갈까요? 지역 주민의 의견이 많이 들어갔죠. 도시 재생을 통해서 거기에 지역 주민들이 다시 와야 되니까, 다시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이런 계획 방식 같은 경우에는 도시 계획 방식, 재개발이 아니라 그냥 도시 계획 기획이에요. 이거는 하향식이랑 상향식의 방식이 같이 합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뭐냐면 도시의 큰 계획을 정부 쪽이나 이런 하향식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를 시민들이랑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누가 주체가 돼서 시작하는가에 따라서 이런 하향식이나 상향식의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CVB나 아니면 어디 도시개발이나 브랜딩을 하게 됐을 때 브랜딩을 할 때, 도시 마케팅을 할 때도, 마케팅 계획을 세울 때도 상향식이 좋은지 하향식이 좋은지를 잘 생각을 해서 접근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스마트 성장의 대두는 우리 알러는 뉴욕 했었죠. 60년대와 90년대 사이에 도시화와 도시의 외연적 확산,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과 성장을 가져오게 되면서 많은 폐해를 역기능을 가져오게 됐죠. 순기능보다. 그렇게 되면서 뉴욕이 공포도시가 되는 것처럼, 범죄도시가 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공장으로 성장하는 도시를 그만두자. 그리고 문화와 관광과 생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런 도시로 다시 성장하자라는 게 바로 스마트 성장입니다. 그것 때문에 재생 사업들이 많이 개발되어 왔고요. 그리고 스마트 성장은 도시 재생 방향의 원칙입니다. 말 그대로 지역 주민 위주로 도시 재생이 되는 게 목적이고요. 그리고 도시 성장 관련 정책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도시 성장 관련 정책적 가이드라인은 뭐냐면 기존에 공장들이 있었다고 하면 몇 층 이상 건물을 못 짓게 한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지을 때 꼭 요즘에 우리 부산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거기 안에 반드시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녹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거 안 되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정부가 생각한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경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센텀, 여러분들 센텀시티 가보게 되면 수영장 있죠? 거기에 크루즈 다니거든요. 이제 크루즈가 다니면서 여러분들 25,000원, 조금 비싸긴 한데 2만원, 25,000원이면 1시간 반 동안 인생샷 찍을 수 있어요. 거기 수영강 위에서 이제 수영강 끝으로 크루즈를 타고 사진을 찍는 게, 광안대교도 찍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포인트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관련할 때도 안에 어떤 도시 재생을 할 때, 관광 개발을 할 때는 안전, 이제 시민 안전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소음은 얼마 이상 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그걸 다닐 때 대해서 밤 몇 시까지는 다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9시까지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도시 재생이나 관광 개발에 있었을 때 반드시 정책적 가이드라인이 있고, 이 정책을 푸는 것이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도시재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 정부, 그 다음에 NPO 등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런 도시 패러다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 중심 개발, 아까 전에 말했죠. 이런 TOD 사상이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TOD는 도시형 TOD와 근린 주구형 TOD로 구분되게 되고요. 그런 TOD 모형을 통해서 도시재생 기본 원리는 재생지 개발의 규모를 대중교통기반 형태로 되게 하는 거죠. 이런 도시형 TOD는 뭐냐면 아까 전에 말했던 역사 주변으로 있던 여러 가지 상품 개발 위주에 있는 것이 바로 도시형 TOD고요. 근린 추구형 TOD는 말 그대로 아까 제가 처음 말했던 집들이 바로 형성되어 있는 근린 주도형으로 이 TOD가 대중교통이 개발되어야 된다는 거. 아직도 저는 TOD가 우선인지 뭐 도시형 TOD가 우선인지 아니면 근린 추구형 TOD가 우선인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아직도 의문이지만 이게 적절히 잘 배합되어 있다고 하면 대신에 땅값이 올라가지 않고 그런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뭐죠?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다 환영입니다. 땅값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거, 그리고 부동산을 통해서 투기가 발생하지 않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TOD 쪽으로 연계된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교통이 좋은 것들은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참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도시 거버넌스의 변환. 정책 패러다임에서 아까 전에 저는 하향식에서는 정책이 정부가 주도를 했지만 지금은 다시 상향식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기업이랑 주민이, 예전에는 정부랑 기업이 주도를 했다고 하면 이제는 시민과 기업이 주도로 개발하는 이런 거버넌스의 변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도시 내 수변 재생 사업은 주로 준정부기관 또는 공공 민간 협력 기구에 의해서 진행돼야 된다.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수변 사업은 수변 재생 사업 자체에는 제일 중요시하는 세 가지가 안전, 그리고 수익 사업, 그 다음에 교통이거든요. 여러분 수익 사업을 수변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관광으로만 접근하잖아요. 수변은 가장 좋은 거는 교통입니다. 가장 메리트 있는 교통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출근이 아니라 학교 오는데 뭐 교통 막히면 막 30분, 40분, 1시간에 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수변도로가 있다고 하면 배를 타고 배를 그냥 2,000원 주고 타서 막히지 않고 정시간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부산이 그런 모습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하면 부산역에서 해운대까지 가는데 지하철을 몇 번이나 건너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택시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산역에서 배를 타고 해운대항까지 그냥 15분 만에 올 수 있다는 수변 사업은 굉장한 사업이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들이나 정부에게 맡겨놓으면 일단은 비용부터가 달라지겠죠. 몇만 원 될 수도 있어요. 택시만 운영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수력 양용 버스라든지 공공교통으로 접근하는 그런 공공민간 협력기구에 의해서 진행된다면 굉장히 우리가 그런 수변 재생사업 자체가 우리의 한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가겠죠. 그걸 부산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가랑 정부랑 그런 방식의 도시재생이나 추진 방식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지역 주민의 민원, 환경단체의 저항, 불투명한 의사결정, 그리고 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주민의 복지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 복지 혜택은 교통이 가장 큽니다. 교통이 막히지 않는 도시에서 교통이 막히는 도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비안치니 같은 경우에는 대형 장소 개발 사업들이 상징적인 고급 명품단지 개발을 통해 도시 재생에서 엄청난 영향을 발휘한다. 이 대형 장소 개발 사업들이 아까 전에 말했던 도시 재생 사업이 아니라 대형 장소 개발 등은 고급 명품단지 개발을 통해서, 명품단지라고 하면 별거 없습니다. 상권이 자신이 있는 것이 계속 유닛으로 줄어들게 되니까 일본인들도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길이 발전하기 시작해요. 길에 있는 인프라들이 점점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길을 브랜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지나게 되면서 노후화된 어떤 마을이나 이제 뭐 산업이 없는 마을들, 온천이 있던 아라시아 마을 같은 경우에서는 자기들 스스로가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한번 우리도 길도 많고 우리도 산업들이 없으니 길도 많고 먹는 것도 각자의 레시피도 있고 아니면 각자의 기념품도 있고 온천도 있으니까 우리가 마을을 한번 개발해보자 라고 해서 길드를 막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너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면서 일본 소규모 도시에서는 그런 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길이 예쁜 곳이 많고 길에서 시작해서 길에서 끝나는 마케팅 효과를 보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도 그런 길들이 있죠. 그런 장소 마케팅이 성공한 곳이 우리나라에서 어디가 있을까요? 제주도? 무슨 길? 원래 길도 있죠. 걷기 좋은 길, 자연과 합쳐진 그런 길, 또 가로수길. 가로수길은 어떤 컨셉이죠? 셀럽들이나 그 당시에 있던 셀럽들이 패션 관련한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황리단길, 경주에 황리단길이 있죠. 그 황리단길 가보신 분 있어요? 다 안 가봤어요? 황리단길 가까우니까 꼭 한번 가보세요. 되게 좋고 부산은 어디 있지? 해리단길 가봤어요?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좀 가능성이 있는 곳이에요. 재밌는 거 많아요. 거기도 저는 좋아하는 게 모루과자 좀 좋아하거든요. 과자가 정말 좋아해가지고 가면 줄 서서 20분 줄 서서 과자 삽니다. 웃기죠? 그것처럼 길들을 계속 개발하기 시작하고 서울에는 익선동 한번 가보시는 게 필요해요. 경리단길은 옛날보다 많이 축소가 됐고요. 서울에는 익선동을 한번 가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근현대사에 있던 중요한 어떤 패션이나 먹거리나 컨셉들이 그 한 길에 다 녹아 있어요. 익선동 굉장히 괜찮고요. 그리고 많은 길들이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장소 마케팅에 있을 때 도시와 주민들의 개발이 되면서 소득증대도 기여한다. 직접 주민들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소 마케팅의 효과는 그러하다. 그리고 장소 마케팅의 고려사항은요. 장소는 매우 복잡한 상품이에요. 장소가 왜 복잡한 상품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핸드폰 예를 들어서 이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인데 핸드폰 어떤 브랜드 좋아하세요? 아이폰 좋아해요? 자, 보통 핸드폰을 하고 호불호가 워낙 강하니까 핸드폰이나 기타 자신이 쓰는 어떤 브랜드에 관해서는 확실히 그 타겟이나 포지셔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신제품이 빨리빨리 나올 수 있게끔 전환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장소나 도시는 어떨까요? 한번 해놓으면 몇 년 동안 바꿀 수 없다? 10년 동안 바꿀 수 없다. 이제는 더 길게는 한 번 제대로 만든 거는 몇백 년 동안 바꿀 수가 없다. 자, 에펠탑 있어요. 에펠탑이 엄청 유행을 하다가 50년 후에는 유행하지 않아. 그럼 무너뜨릴 거예요. 왜? 역사기 때문에. 근데 아무도 역사지만 아무도 찾지 않아. 에펠탑 근처에도 안 가거든요. 관광객이 50년 후에 한 명도 없어요. 구시대의 산물이라고. 그렇다고 무너뜨릴 거예요? 아니죠. 그것 때문에 장소 마케팅은 굉장히 복잡한 상품이에요. 한번 잘못 만들어 놓으면 무너뜨릴 수도 없고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또 무너뜨리면 욕먹어요. 특히 우리 부산 용산 타워가 예전에는 구 외관이었거든요. 배가 들어온 일본에서 일본 일제치 통치하에 있던 일본 외관 배들이 들어오는 곳을 관찰하는 곳이 바로 거기였어요. 근데 우리가 해방이 되면서 거기를 싹 밀어버리고 용두산공원을 만든 거죠. 이게 관광학도의 입장이나 역사학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한탄할 일이에요. 그 어두운 역사도 우리의 역사인데 그걸 무너뜨리고 거기에 새로운 걸 만들었으니까 그렇게도 욕먹는 거예요.
그것처럼 장소는 좀 더 복잡하다. 또 왜 복잡하냐면 장소를 우리 서울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꼭 하나 여행을 가야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어디로 가고 싶어요? 제주도. 또 어디? 경주.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싶은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외국 못 가잖아 우리. 뭐 강원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난 강원도에 이번에 다녀왔거든요. 일경 강원도에 가서 그 소도 만지고 오고, 양한테 밥도 주고 오고, 양떼 목장 가서 양들한테 둘러싸여도 보고, 거기서 갓짠 우유도 먹어보고, 털깎이 체험도 하고 있거든요. 재밌었어요. 나는 도시에 살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또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고 싶어요. 근데 반면에 또 뭐 계속 그런 자연환경에 살았던 사람은 굉장히 발전된 도시에 가고 싶겠지. 산에 살았던 사람은 바다에 가고 싶고, 그렇죠. 그걸 모두 만족시키기가, 아주 다양한 고객층을 만족시키기가 이미 도시라는 곳은 짜여져 있는 판이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계획되어 있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 때문에 그 세부적인 디테일을 잡기가 힘들어요. 고객층을 모두 만족시켜야 되는 게, 아주 다양한 연령층, 인구층, 그리고 수요들을 만족시켜야 되는 게 바로 도시거든요. 도시 마케팅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장소는 굉장히 복잡하고, 이 장소 마케팅이 복잡하기 때문에 도시 마케팅은 더 복잡하다. 아까 전에 그 나래 학생이 해운대 TBR을 말했지만, 분명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는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융합시키고 화합시켜야 되는데, 도시 마케팅에서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유령도시처럼 될 가능성이 커요. 굉장히 복잡한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의 장소 상품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으로 다양한 층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공감대적인 컨셉을 잡아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참 어려워요. 아주 대중적인 거. 도시 마케팅을 할 때는 아주 대중적이고 세련된 걸 찾아야 돼요. 되게 어렵거든요. 엄청 심플해져야 돼요. 심플해져야지만 굉장히 괜찮은 마케팅 요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이런 장소 마케팅이나 컨셉을 잘 잡았다 하더라도 정치적이나 행정적에 대한 환경에 대한 걸 고려하지 않으면 바로 나중에 아무리 잘 짜도 정책 결정에서 흔히 말하는 빠꾸, 여기에서 입안되지 않을 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행정정부나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 결정 방향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소 마케팅이 일어난 배경은 흔히 말하는 세계 시장에서 탈근대화로 되고 탈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공장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장소 팔기의 경쟁이 심화된 거예요. 이제는 안에서 내부에서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도시에서 외부인들을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안에서 생산만 하다가 이제는 생산이 할 수 없으니 도시가 남는 공간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 공간을 팔아서 사람들을 외부에서 유입시켜서 도시를 팔아서 거기 소비를 일으키게 하는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이에요. 또 안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 브랜드도 올라가고 우연찮게 이미지도 좋아지고 사람들이 유명세를 타게 돼서 관광이 실제로 어마어마한 그런 파급 효과를 누리게 되면서 이런 장소 마케팅에 부추기고 있다. 그리고 더 심화될 건 뭐냐면 앞으로 향후 비행기 속도도 개선이 될 거고, 특히 얼마 전에 우리 그 나라에서 개발에 성공했죠. 그 압축 형식의 기차, 부산 서울을 20분 만에 갈 수 있는 기차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 안에 상용화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럼 부산 서울을 역의 중간중간에 선다고 치면 40분 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한 번에. 지금은 2시간 40분인데 40분 만에 서울이 1일 생활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경쟁은 더 심화가 되겠죠. 특히 그렇게 개발되게 되면 비행기는 더 많이 개발이 돼요.
실제로 미국 가는데 열 몇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6시간에 7시 만에 비행기로 미국 갈 수 있다 그러면 그것 또한 1일 생활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냥 세계화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생활권이 부산이라고 한정되고 반여동 아니면 이쪽 지역이라고 반송이라고 한정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SNS 채널이나 세계 채널을 항상 열어두고 여러분들이 해외에 있는 여러 가지 트렌드나 여러 가지 해외에 있는 소식들을 계속 접하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세대예요. 딱 끊고 나는 몰라, 나는 딱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만 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고가 붙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완전 세계가 개방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거 제일 많이 겪는 게 어르신들 맥도날드 들어가면 이거 하나 못하죠. 이게 슬픈 일입니다. 그건 우리들 키워주신다고 못 따라가는 거거든요. 시대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면 힘들겠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개발되면서 교통이 개발되고 세계 경쟁화는 되게 심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도시를 좀 더 잘 팔 수 있고 마케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의 차별성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차별화를 계속 강조할 수 있는 것은 역시나 그 도시의 정체성이야 도시다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민과 투자자, 방문객들에게 장소의 새로운 이미지를 재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렇다고 너무 불편하게만 만들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장소를 우리 예전의 모습대로 생활하게 한다고 위해서 뭐 어떤 리와 리 사이를 소달구지로만 가게 만든다고 하면 그게 무슨 맞죠? 관광상품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걸 잠시만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게 만들지만 거기 안에 들어가는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안에서에 있는 여러 가지 예약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즐기고 나서 결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세계화에 맞게 간소화되어야 된다. 어떤 우리가 사는 형식은 이미 너무 편해졌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최대한 편한 걸 바탕으로 최대한 효율을 얻기 위해서 컨텐츠만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자원들을 가지고 넣는 게 필요하죠. 그게 가장 관건입니다. 4차 산업시대에 맞는 여러 가지 편리함이나 기술을 가지고 우리의 문화유산이나 우리의 부산다움 아니면 우리 한국다움을 그 안에 끼워 맞춰서 융합시키는 게 도시 마케팅의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았고 혹시 궁금한 것도 있나요? 그리고 계속 이게 학과 사무실로 전파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오늘 오는 학생들은 출석 체크가 됐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됐던 거 있죠? 그 온라인 수업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체크를 제가 해놓겠습니다. 나중에 성적 반영할 때 자기가 출석 체크 안 됐다고 지금 궁금해하지 말고 나중에 성적 반영할 때는 제가 다 체크를 해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늘 수업이 안 들어왔던 친구들은 온라인상에서 다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혹시 그 기말고사, 중간고사처럼 혹시 과제로 하실 건지 아니요. 기말고사는 와서 칠 겁니다. 그리고 그 기말고사는 과제는 내가 온라인상에 올려놓을게요. 네? 그럼 기말고사 과제는 일정이나 이런 거. 일정이나 그리고 범위나 이런 것들을 어쨌든 체크해야 되는 게 있으니 거기로 써놓고 수업 시간에 와서 그런 방법도 설명을 할게요. 네, 그래서 오늘 고생했고 체크해 주셔서 한글씨였죠? 학생 이름이 박은지요. 다음에 빨리 오도록. 네.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